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버거울까?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가족들과의 시간. 그 모든 것이 삶의 활력이었고, 때로는 의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는 그런 관계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60대를 넘어서면서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화기를 보면 연락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 자주 만나던 친구들은 건강이 좋지 않다며 약속을 미루고, 어떤 친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손주들은 자랄수록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친구들이 더 좋습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때로는 그 익숙함 속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라고 부릅니다. 은퇴를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체력이 약해지면서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적이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 마음이 편한 사람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재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외로움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배우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몇 안 남은 친구들에게는 더 자주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남은 관계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움이라는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 불교계의 큰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것이 곧 자유라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리고 관계에서도 이 비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하게, 더 진실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혼자 있을 때 편안한가? 나는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의 무게로 힘들어하셨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자라며, 관계 속에서 늙어갑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자라면서 친구와 선생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며 어른이 되어서는 배우자와 동료가 필요하고 노년에는 자식과 손주의 존재가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점차 수평적으로 변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부모를 돌보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는 큰 공백이 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과 열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중년을 지나면서는 동반자로서의 의미가 강해지고 노년에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는 관계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기대가 쌓이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힘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시간도, 돈도, 감정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꿈까지도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독립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물리적인 거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일에 바쁘고 자신의 가정에 집중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지만 더 이상 삶의 중심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섭섭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됩니다. 손주와의 관계는 또 다른 기쁨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손주는 자식과는 다른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책임감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손주 돌봄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몫이 되면서 그것이 또 다른 짐이 되기도 합니다. 늙은 몸으로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주가 자라면서 그들도 점차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젊었을 때 친구는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을 나누던 친구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고, 누군가는 건강이 나빠져 만나기 어려워지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친구들과도 예전만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체력도 약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은퇴와 함께 대부분 끝이 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들,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은퇴와 동시에 급격히 소원해집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주고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뜸해집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동료들이 생기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지만 은퇴한 우리에게는 그 자리가 공백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관계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계절을 따라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의 봄과 여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넓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가을과 겨울로 접어듭니다. 관계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대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정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시간이다. 양보다 질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재정비는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인가? 어떤 관계가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행동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비움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은 한국 불교계의 큰 스승이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신 분입니다.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스님은 평생을 통해 소유를 줄이고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셨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비움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움을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신 비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것, 나를 얽매는 것,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님은 강원도 산속 작은 암자에서 사셨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삶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계셨고 불필요한 것은 애초에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스님의 삶은 무척이나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이 비움의 철학은 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그리고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쌓여 있습니다. 걱정, 불안, 후회, 원망, 질투, 비교.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비움이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쌓아갑니다. 기대, 의무, 책임, 섭섭함, 원망. 이런 것들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곧 자유라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얽매입니다. 집이 크면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물건이 많으면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돈이 많으면 걱정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많으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지고, 관계 속에 기대가 많으면 실망할 일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생깁니다.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숨 쉴 여유가 생기고,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서로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바로 비움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을 차갑게 느낍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멀어진다는 것은 관계가 나빠진다는 뜻 아닌가?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적당한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만 보이고 작은 것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서로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또한 집착과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움은 떠나보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움을 폭이나 체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겠다는 말 속에는 종종 원망과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선택한 삶을 응원한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도 편안해지고 부모도 편안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두 개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됩니다. 스님의 비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움의 지혜입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덜어낼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볍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때로는 친구에게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라는 말 뒤에는 사실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과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에 맞추기를 요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해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기대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섭섭해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말 속에는 조건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너는 이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거래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어머니는 아들이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4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냐? 시골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매일 전화해서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피했고 명절에도 집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섭섭해했고 그 섭섭함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이 이렇게 하나?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집착했다는 것을,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그날 이후 어머니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선택한 삶을 응원한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진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골 카페에 소식을 전했으며 명절에 집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대를 내려놓자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집착은 큰 문제가 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산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배우자는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한 몸이니까, 이만큼 살았으니까 라며 상대방에게 나와 같기를 요구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40년 차인 이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에 불만이었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취미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기를 바랐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대도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고, 그래서 서로 실망만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완벽한 배우자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힘들다.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서로의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를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좋아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실망도 줄어들었고, 솔직하게 대화하자 오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제야 비로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집착은 문제가 됩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먼저 연락해 주기를, 내 어려움을 알아주기를,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친구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내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0년 지기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린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3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내 생일도 기억 못하나? 섭섭함이 쌓였고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친구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아들의 사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친구가 자신의 생일을 잊은 것은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친구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왜 친구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내 섭섭함만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녀는 친구에게 연락했고 그들의 우정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래 살수록 생기는 기대의 무게는 정말 무겁습니다. 자식에게는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 배우자에게는 이만큼 살았으니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기대, 친구에게는 이렇게 오래 지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쌓이고 쌓여서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섭섭함의 패턴도 반복됩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섭섭함이 쌓이면 원망으로 변하고,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하지만 놓아버림이 상대를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기대로 재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상대방은 내 기대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판단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집착을 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움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5단계를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내 마음의 짐 확인하기. 비움의 첫 단계는 내가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힘들다, 피곤하다, 버겁다는 느낌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 혼자만의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구체적인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배우자와의 갈등, 친구와의 서먹함,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의식 위로 올라옵니다.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크고 작은 것, 중요하고 사소한 것 모두 적어 보십시오. 적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결혼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이미 성인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의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은 사실 불필요한 짐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있다면 그 섭섭함의 원인을 들여다 보십시오. 혹시 내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기대를 배우자가 알아주기를 바란 것은 아닌지, 혹시 배우자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정말 친구의 잘못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친구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우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다 보면 많은 짐들이 사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걱정, 과도한 기대, 불필요한 비교, 쓸데없는 자책, 이런 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 하며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아, 나는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구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2단계 기대 내려놓기. 내 마음의 짐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인 기대를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수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 아닌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관계가 냉랭해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틀에 가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부터 시작해 봅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인생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다. 손주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하나씩 쌓여서 큰 무게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원해도 자식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는 아닙니다. 자식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딸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대 3학년 때 딸은 학교를 그만두고 미술을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의대를 왜 그만두냐? 미술로 무슨 돈을 벌겠냐? 부녀 관계는 크게 틀어졌습니다. 몇 년간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딸의 개인전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행복한 얼굴로 그림을 그리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딸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변했습니다. 딸에게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는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무수히 많은 기대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식사 준비하는 방식, 말하는 톤, 집안일 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에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나와 다른 습관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말고 다르다고 인정하십시오. 내 방식이 옳고 배우자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한 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는 매우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남편은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여행을 가기 전에 모든 일정을 세밀하게 계획했고 남편은 그때그때 느낌대로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십 년간 다퉜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남편의 성격이라는 것을, 그리고 남편의 즉흥성 덕분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경험한 적도 많았다는 것을. 아내는 남편에게 계획적이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중요한 일정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남편의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자 남편도 아내의 계획적인 성격을 더 이상 답답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이 챙겨줘서 내가 편하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서로에 대한 감사가 생겼습니다. 친구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오래 지냈는데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이런 기대들이 우정을 무겁게 만듭니다. 친구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내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친한 친구가 자신의 어려운 시기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섭섭해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했어야지.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기에 친구는 남편의 병간호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은 것은 그녀를 잊어서가 아니라 친구 자신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친구가 항상 내 상황을 파악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연락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기대였습니다. 친구도 사람이고 친구도 자신의 삶이 있고 친구도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이 품고 있는 기대를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 각각의 기대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이 기대는 현실적인가? 이 기대는 상대방에게 공평한가? 이 기대는 정말 필요한가? 많은 경우 우리의 기대는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이며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바람으로 바꾸십시오. 자식이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로, 배우자는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해야 한다는 강요이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강요는 상대방을 억압하지만 바람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다면 이제 적절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계가 나빠진다는 뜻 아닌가?
멀어진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두기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랍니다. 너무 가까이 심으면 서로의 뿌리가 엉키고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며 결국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면 각자 충분한 공간과 햇빛을 얻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거리두기는 특히 중요합니다. 자식이 독립했다면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자주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방문할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손주 양육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한 어머니는 결혼한 아들 부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매일 아들 집에 들러서 반찬을 갖다 주고 집안 청소를 도와주고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좋은 의도였지만 그것이 아들 부부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새 집을 자주 방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이 연락하면 기쁘게 만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되 먼저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들은 더 자주 연락했고 며느리는 더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공간, 각자의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있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부부는 은퇴 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 내내 바빴고 아내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자 갑자기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있으니 사소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습관, 아내의 말투, 모든 것이 거슬렸습니다.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으로 그들은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등산 동호회에 나가고 아내는 오후에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각자 자신의 활동을 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나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니 서로가 더 그리워졌고 만났을 때 할 이야기도 많아졌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는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할 이야기도 없어집니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만나는 것이 우정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거리 두기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일정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되
마음은 가까이 하십시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가끔 짧은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특별한 날에는 축하 인사를 전하고, 상대방이 힘들 때는 곁에 있어 주십시오.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다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 속에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관계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계의 온기는 빈도가 아니라 질에서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형식적인 만남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 달에 한 번 만나더라도 진심이 담긴 만남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전화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같은 형식적인 질문보다는 요즘 어떤 일이 있었니? 무엇이 즐거웠고 무엇이 힘들었니? 같은 진심 어린 질문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바쁜 아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하자 아버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시간만 나와 커피 한잔 하자. 아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시간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아버지에게 털어놓았고, 아버지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매일 전화할 때보다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다면 그것은 동거일 뿐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반대로 각자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부 관계입니다. 한 부부는 저녁 식사 후 30분을 우리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TV도 끄고 휴대폰도 치우고 오직 둘만의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무엇이 기뻤고 무엇이 힘들었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온기는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가끔 진심 어린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정은 유지됩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한 여성은 오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 편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편지라니 구식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특별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달에 있었던 일, 느낀 감정,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천천히 적어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그 편지를 받고 감동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생각하며 시간을 내어 편지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계의 온기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배려입니다. 큰 선물이나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배려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보내는 것,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것, 친구가 아플 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에게 매달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손주가 좋아할 만한 과자 한 봉지, 예쁜 스티커, 작은 장난감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과 함께 짧은 편지를 씁니다.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라. 손주는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온기는 또한 인정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자식에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십시오.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친구에게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웠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온기는 용서에서 나옵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상처도 많이 쌓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섭섭하게 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놓아주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용서하고 놓아주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관계에도 온기를 가져옵니다. 비움의 마지막 단계는 내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다른 역할에 충실했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서의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중심에 놓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해 보십시오. 평생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7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림 그리기, 요가, 독서 모임, 자원봉사. 그 중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글쓰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만의 것을 찾은 것입니다. 둘째,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부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저녁에 산책하는 시간, 주말에 혼자 영화를 보는 시간,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 자신을 돌보십시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를 돌보는 시작입니다. 또한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명상, 기도, 독서, 음악 감상 등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활동을 하십시오. 넷째, 나만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여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75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과는 인연이 없었지만 은퇴 후 시간이 생기자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젊은 학생들처럼 빨리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즐거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작은 개인전을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이 할아버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배웠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장점도 인정하고 나의 단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도 용서하고 나의 현재도 수용하고 나의 미래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 삶의 중심을 회복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움의 5단계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고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 겪는 관계 갈등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또한 각 유형에 대한 대처 방법을 배우면 좀 더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형 1. 자녀와의 거리감.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갈등이 자녀와의 거리감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했는데 자녀가 독립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녀는 자신의 가정에 집중하고 부모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집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게 되고 전화도 부모가 먼저 해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때로는 원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생각이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비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녀가 독립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의 증거입니다. 부모가 잘 키운 결과입니다. 자녀가 부모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제 역할을 잘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녀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자녀의 삶에 간섭하려 하고 자녀가 부모 중심으로 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미 성인이고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비움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놓아주십시오. 자녀의 독립을 축복하십시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바쁩니다. 자녀도 자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도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녀가 연락할 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잔소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자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도와주되 먼저 나서지는 마십시오.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엄마는 내가 선택한 삶을 응원해. 이 한마디가 아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유형, 이 손주 양육 문제. 손주는 큰 기쁨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 양육에 참여합니다. 자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거의 당연시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기쁩니다. 손주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손주를 돌보는 것이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됩니다. 늙은 몸으로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양육 방식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조부모는 자신이 자녀를 키운 방식대로 손주를 돌보려 하고 자녀 부부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키우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주 충돌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또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다 보면 조부모가 마치 손주의 부모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손주에게 이것저것 사주고 손주의 교육에 관여하고 때로는 자녀 부부의 양육 방식을 비판합니다. 이것이 자녀 부부와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비움의 관점에서 보면 손주 양육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돕되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 내 건강도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손주의 부모는 자녀 부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부모는 도와주는 역할일 뿐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 부부의 양육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가 부모니까 너희 방식대로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 양육을 둘러싼 갈등으로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과자를 자주 사줬고 며느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과자 하나 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들으시냐고 섭섭해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손주의 부모는 며느리와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은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구나. 앞으로는 너희 방식을 존중할게. 며느리도 감동했습니다. 그 이후 관계가 회복되었고 오히려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습은 나를 힘들게 한 관계를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든 관계를 회피하려 합니다. 생각하기 싫어서 아프니까 그냥 잊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 남아서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다툼, 친구와의 오해, 형제와의 섭섭함,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상황을 떠올릴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마치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십시오. 그때 나는 이런 말을 했구나. 상대방은 저런 반응을 보였구나. 나는 그때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은 무엇을 원했을까? 우리가 소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돌이켜보면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이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했거나 상대방이 내 의도를 오해했거나 서로가 서로를 오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입니다. 한 남성은 이 연습을 통해 형과의 10년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형제가 갈라섰는데 이 연습을 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이 더 많은 유산을 원한 것이 탐욕 때문이 아니라 형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형의 사업이 실패해서 빚이 많았고 그래서 절박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형이 말하지 않았고 자신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이 욕심이 많다, 형이 이기적이다 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형도 힘들었을 것이고 형도 절박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그때 형 사정을 몰라서 미안해. 형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형은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나도 그때 내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10년 만에 형제는 화해했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내려놓고 싶은 기대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종이를 꺼내서 3개의 칸을 만드십시오. 첫 번째 칸에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두 번째 칸에는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 세 번째 칸에는 친구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각 칸에 자신이 품고 있는 기대를 모두 적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으면 좋겠다. 배우자가 내 말을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친구가 먼저 연락했으면 좋겠다. 크고 작은 기대들을 모두 적어 보십시오. 다 적었으면 각 기대 옆에 별표를 매겨 보십시오. 1점부터 5점까지 그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5점은 매우 중요하다. 1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점과 2점짜리 기대들을 지워 보십시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기대라면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면서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이것은 내려놓겠다. 이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3점짜리 기대들은 바람으로 바꿔보십시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로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한다를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으면 좋겠다로 바꾸십시오.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4점과 5점짜리 기대들은 남겨두되 그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기대라면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가능할까?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십시오. 한 여성은 이 연습을 통해 자신이 배우자에게 무려 30가지가 넘는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줬으면 좋겠다. 내 말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 TV 볼 때 소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등등. 그녀는 1점과 2점짜리 기대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30개가 10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점짜리들을 바람으로 바꾸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4점과 5점짜리 기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답답했어.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4번째 연습은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원망으로 변하고 원망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첫 단계는 그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괜찮아. 이렇게 부인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다. 2번째 단계는 그 상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가 왜 그렇게 아픈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처는 크게 아프고 어떤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상처가 큰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리를 못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아프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아픕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평생을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고, 요리 실력이 그 정체성의 일부였던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상처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심코 내 약점을 건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도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째 단계는 그 상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계속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계속 아픈 것입니다. 상처를 놓아주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한 여성은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를 10년간 붙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은 너무 짜요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평생을 음식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는데 며느리가 그것을 부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고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며느리도 왜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몰라서 힘들어했습니다.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그저 자신의 입맛에 음식이 짜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과도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 말에 내가 상처받았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내가 나를 비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미안해. 그동안 너에게 차갑게 대해서.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어머니를 상처 입히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2 사람은 울면서 화해했습니다. 10년간의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5번째 연습은 가벼운 삶을 위한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움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상 속의 비움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하루를 다른 사람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로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몸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점심 루틴도 만들어 보십시오. 점심 식사 후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저녁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30분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돌아보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고 내일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 1가지는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옷장에서 안 입는 옷 한 벌을 정리하거나 마음속 걱정 하나를 내려놓거나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을 용서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비워나가십시오. 한 남성은 하루 1가지 비우기를 1년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비웠습니다. 안 쓰는 물건, 오래된 서류,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마음속 짐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원망, 불필요한 걱정, 과도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1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은 깔끔해졌고, 마음은 가벼워졌고, 관계는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움은 마법 같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비워나가니 어느새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연습을 모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다른 것도 추가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관계의 무게에 대해, 비움의 지혜에 대해, 그리고 가벼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비우면 비로소 관계가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너무 많은 것을 채워 넣을 때 정작 관계의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 의무, 책임, 섭섭함, 원망, 이런 것들이 관계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우면 보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의무감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마음이 보입니다. 섭섭함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까? 자녀를 키워내고,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대단한 성취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되는 일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평생을 달려왔으니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으니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제 자녀는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응원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배우자에게 완벽한 반려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은 더 편안하게, 더 솔직하게 함께 하십시오. 친구에게 항상 좋은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자주 만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노년기의 관계는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남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정리하면 진심 어린 관계가 남습니다. 피상적인 만남을 줄이면 깊이 있는 교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가 진정한 소유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을 때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됩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진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 친구에 대한 쓸데없는 섭섭함, 나 자신에 대한 가혹한 비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관계도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벼워지니 관계도 가벼워집니다. 내가 편안해지니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니 관계도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도 좋고 중년의 성취도 좋지만 노년의 평화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 그것이 노년의 선물입니다. 그 지혜로 남은 인생을 사십시오. 비우고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평화롭기를,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